주면서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는 나눔과 무소유를 실천한 사람이다. 그의 마애불 같은 미소는 소풍 끝나고 간 극락에서도 잔잔히 빛나고 있을 것이다. 밤 늦은 시간의 라디오처럼 조용히 말 건네는 책이 덜어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고 무언가를 가르쳐 들지도 않는데 읽다 보면 어느새 숨이 느려지고 마음이 한 발 뒤로 물러나거든요. 오늘 소개할 책,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처럼 살다가라 하네. 지은이 김남희, 펴는 곳은 미는민입니다. 이 책은 좀 오래전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첫 출간이 2003년이었고요. 개정판이 2011년이니 시간만 놓고 보면 정말 오래된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은 지금 읽어도 조금도 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때에 더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잘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 아니고요. 덜 아프게 사는 법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가져야 덜 불안할까? 이 책은 그 질문에 정반대의 방향에서 답을 줍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어디까지 비워도 괜찮은가를 묻습니다. 저자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의 중심에서 한참 벗어난 곳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전라도 남단의 깊은 산, 태백산 자락, 청도의 산속, 그리고 세상 한복판이지만 마음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까지. 저자는 그곳에서 도인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도인. 이 단어 들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요? 그 여정의 끝에서 만났던 5명의 도인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도를 닦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저 자기 삶의 속도를 찾아낸 사람들, 없어도 괜찮아진 사람들, 그리고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 큰 돈을 벌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기도 없는 산속에 살면서 이름 없이 나눔을 실천했던 무위도인. 도시 한복판에서 숨 하나 제대로 쉬지 못하는 우리에게 호흡부터 돌아보라고 말하던 요가도인. 산속 움막에서 침을 놓으며 몸보다 마음의 병을 먼저 살피는 산풍도인. 나무를 심으며 자연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 자연도인. 그리고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아이와 노인 곁을 지키며 기쁘게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목자도인까지. 그들은 세상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매달리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책이 건네는 말은 단순합니다. 탐욕 하나 내려놓고 성냄 하나도 내려놓고 조금은 물같이 조금은 바람같이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 오늘은 이 5명의 도인 중에서 이 책의 첫 장을 열어주었던 사람 무위도인의 이야기 조금 천천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를 만나기까지. 무위는 내가 마음 큰 도사에게 붙인 호의다. 무위도인은 우연히 아는 스님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 나에게 어렵게 무위도인과의 인연을 만들어준 정인 비구니 스님은
성지원 원장님이시다. 성지원은 절 앞에 버리고 간 갓난 아이들을 기르게 된 인연이 계기가 되어 점차 큰 복지시설이 된 사찰이자 집 없는 아이들의 지붕이다. 50대 중반의 정인 스님은 강한 교육열로 아이들 장래에 관한 한 교육을 강조하는 여장부시다. 스님은 성지원 아이들 120명 식구들의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된다. 1990년 늦가을에서 막 초겨울로 들어설 즈음 기차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 성지원 아이들이 그리워 대구에서 내려 1시간 걸려 성지원에 닿았다. 잠시 들러 스님도 뵙고 쉬어가려 했던 그날은 내게 행운의 날이었다. 부산에서 긴 취재를 끝냈지만 별 소득이 없이 시무룩하던 차에 정인 스님에게서 뜻밖의 도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정인 스님 말에 의하면 성지원에 도통 알 수 없는 아주 요상한 후원자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90년부터 1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는 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고 싶어 해도 중간 매개자가 절대 비밀에 붙이니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후원자 측에서 연락이 왔고 청도에 가서 그를 만나고 왔다는 것이다. 그를 막 만나고 돌아왔을 때 마침 절 문으로 들어서는 나와 마주친 것이다.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후원자는 단지 돈만 보내는 분이 아니라 성지원 아이들 하나하나의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준다며 그를 마음 큰 도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단다. 나는 마음 큰 도사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스님 자신도 단 한 번만 만나 그분의 얼굴을 보았을 뿐이고 감사 인사를 보내겠다는 아이들을 위해 겨우 주소만 알아왔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스님은 더 이상 묻지 말고 직접 만나보는 것이 최상책이라며 만나면 배울 게 많은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문제는 스님 자신이 그 도인을 만나는데 10년 가까이 기다린 만큼 주소만 들고 찾아가도 쉽게 만날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청도행 여행을 준비했다. 스님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알려지면 세상 사는 맛이 좀 날 텐데. 그렇지만 본인은 분명 싫다고 하실 거야 하셨지만 나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며 주소를 옮겨 적어 건네주셨다. 늙은이 혼자 사는 집이라 사는 게 이렇습니다. 그곳엔 마을이 없다. 산이라고 하기보다는 큰 언덕에 가까운 나지막한 산 주위로 드문드문 한 집씩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다. 길도 나지 않은 언덕을 올라 멀리서 본 집 앞에 서고 보니 한쪽은 완전히 내려앉은 상태로 거의 쓰러져 가는 중이었다. 저절로 집이 내려앉은 것인지 산사태가 난 것인지 나의 재간으론 분간이 가질 않았다. 집 주위엔 군사 경계선에서나 볼 수 있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옛날 펌프도 보였다. 대문도 없고 문패도 없어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두드렸다. 방 안에선 아무 대꾸도 없었다. 살그머니 문을 여니 앉아있는 사람의 뒷모습만 보였다. 흰 머리에 작은 체구였다. 조용히 문을 닫고 밖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누구냐는 듯 그가 쳐다보았다. 저 성지원 원장 스님의 소개로 하며 말끝을 못 잇고 있는데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문이 닫혔다.
나는 이 집이 그 마음 큰 도사의 집이 아니면 어쩌나 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 후 들어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을 만큼 안쪽에서 문이 활짝 열렸다. 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성지원에 매달 큰 후원금을 내는 그 요상한 후원자가 어떻게 이런 집에, 이런 환경에서 살까 하는 마음에 조금 어리둥절하기까지 했다. 안으로 들어서며 갑자기 질문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참기 어려웠지만 인내는 필요했다. 언뜻 본 첫인상에 그분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각인되었다. 그가 뭔가를 옷장 속에 넣고 있었다. 방안이 무척 깔끔하다. 반 무너진 상태의 것과는 달리 아무리 살림을 잘하는 주부라도 못 따라갈 만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장판 바닥도 반짝반짝 빛이 난다. 책도 가지런히 꽂혀 있고 방 안에 있는 물건들도 반질반질하다. 방 한 구석에는 손질하다가 만 화로가 놓여 있다. 어디서부터 말문을 열어야 할지 몰라 어색한 분위기만 만들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화로를 쓰는 계절이 왔네요. 어머님이 쓰시던 물건인데 아주 고마운 놈입니다. 창 옆엔 불상 하나가 모셔져 있다. 책과 향 냄새가 가득하다. 책꽂이를 둘러보았다. 나의 서재에 꽂혀있는 책이라도 발견하면 반가울 것 같았다. 그는 유난히 불교의 유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았다. 뭔가 하시던 중이었던 것 같아 방해가 되어 죄송하다는 말부터 했다. 갑자기 찾아 죄송합니다. 전화도 없고 주소만 있다 보니 이렇게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닙니다. 좌선 중이었어요. 아마 성지원 스님이 내 정보를 흘린 것 같은데 나하고 굳게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그 스님도 참... 사람을 찾아오게 만든 성지원 스님에게 실망했다는 말이었다. 말의 속도는 무척 느렸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건 그렇고 이런 누추한 곳에 다 오셨네요. 늙은이 혼자 사는 집이라 사는 게 이렇습니다. 그가 방석을 내주면서 드링크 하나를 내 앞에 갖다 놓으며 아랫목을 권했다. 선뜻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엉거주춤 반쯤 앉아있는 채 취재의 목적을 설명했다. 좋은 말씀 들려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저 나름대로 정한 도인의 기준을 놓고 도인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선생님의 지혜와 나눔으로 바깥 세상 사람들의 세상살이도 조금 편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며 연거푸 허리를 굽혔다. 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품질이 괜찮은 도인을 만나야 합니다. 정말 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별로 할 말도 없고 들려줄 이야기도 없어서 그럽니다. 말도 잘 못하고 말이 느려서 사람들과 대화도 잘 못합니다. 계속 겸손의 말과 함께 침묵이 이어졌다. 일단 그 후원자 집을 찾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큰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그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직감이 왔다. 겨울의 문턱으로 이미 들어선 11월의 말의 시골은 도시보다 해가 일찍 진다. 밖이 어두워 오고 있어 나의 걱정은 침묵 속에 은근히 커져만 가고 있었다. 도로 건너편 기사식당에서 민박도 합니다. 같이 가시지요. 편히 주무시고 내일 잘 돌아가십시오. 주면서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지요.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쓰러져 가는 집이 세 단장이 필요로 하는데 왜 가보지도 않은 성지원에 매달 큰 후원금을 내는지, 정작 본인에게도 돈 들어갈 일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사느냐고 묻고 싶었다. 그러나 선뜻 이 말은 나오지 못하고 성지원 아이들을 먼저 떠올렸다. 정인 스님 말씀으로는 성지원엔 선생님의 후원으로 대학까지 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구 스님을 통해 매달 성지원에 조금씩 보내고 있습니다. 절에 돈이 넘치면 안 되니 매달 조금씩 보냅니다. 겨울엔 난방비가 걱정되어 조금 더 보내지만 부족하지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긴 지금 한창 학교 갈 나이의 아이들이 많은데 나서서 할 수는 없고 스님의 손을 빌린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얼굴 내밀 일이 있나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어머님 살아계실 때 돈이 있었다면 어머님이 직접 하셨을 일을 지금 제가 대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정말 돈이 필요했던 때는 청도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약초 행상을 하시며 저를 키워 고등학교까지 다니게 했습니다. 돈으로라도 효도를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 지금은 받을 분이 안 계시네요. 먼저 가셨지요. 그러나 설사 돈이 있었다고 해도 큰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어머님은 검소가 몸에 배어 있어 호강하는 것을 사치로 하는 분이셨으니까요. 그가 불상 옆에 있는 어머니 명정을 그윽한 눈으로 돌려다본다. 머리는 쪽지고 깊은 주름이 이마에 가득한 전형적인 조선 어머니의 얼굴이다. 어머님이 굉장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뭐든지 절에 들고 가 불상 앞에 갖다 놓으면 얼굴이 환해지곤 했지요. 그래서 절과 친숙하다 보니 성지원에 마음이 끌렸나 봅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주면서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지요. 받아서 감사하지 주면서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논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주면서 내가 준다는 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경지가 아닐까. 주고받는 것은 확실하게 라는 교육을 받은 나에게 받아서 감사하다는 것은 당연하나 주면서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은 색다른 울림으로 다가왔다. 나야 앞으로 살아야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양로원 노이들보다는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아이들의 장래가 더 중요하지요. 올해 성지원 살던 두 놈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다며 어제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이들 얼굴도 보고 축하도 해주고 싶지만 나타나기가 영 쑥스러워서 말끝을 흐린다. 내게 건네준 편지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고마우신 할아버지에게로 시작되고 있다. 여러 명의 이름 가운데 내가 아는 아이의 이름도 보였다. 모두 10년 전부터 그의 후원금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다녔던 아이들이다. 피부치 하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로 시작된 그의 지난 시절 이야기는 한 단어 끝마다 긴 쉼표를 찍었다. 어머님에 대한 회상으로 기억 속 흑백의 필름이 돌려졌다. 그는 주마등처럼 스치는 옛 추억을 되살리려 자주 깊고 긴 호흡을 했다. 추억이 듬뿍 묻어나는 장면마다 내 쪽에서도 긴 쉼표를 찍어야 했다. 개성이 고향입니다. 12살 때 월남하는 길에 아버님이 인민군에게 끌려갔습니다. 내려오면서도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때 어머니 뱃속에 이미 8달 된 제 남동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난 중에 조사를 했으니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힘든 일이었고 결국 남동생은 태어나 곧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에게 유일한 핏줄은 이 지구상에 저 하나밖에 없게 된 거지요. 나는 여러 번의 취재를 통해 처음 보는 분에게 절대로 나이는 묻지 않겠다는 결론을 얻었기에 나이를 묻기보다는 대개 흘러나오는 이야기로 짐작만 할 뿐이다. 그가 12살 때 6.25가 터졌다면 환갑을 훨씬 넘어 칠순을 바라보는 연세였다. 월남에서 어머니가 친척집을 찾다 자리를 잡은 곳이 어느 산 근처였는데 주위에는 약초가 많이 났지요.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파는 것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에 맞춰 가려면 이틀 전에 출발해야 하는 우지였답니다. 점심은 시장에서 떡으로 때우곤 했는데 약초를 많이 판 날은 국밥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 젖은 떡을 많이도 먹었습니다. 시장에만 가면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보고 부러운 마음에 떡이 목으로 안 넘어가더군요. 어머님도 속으로 많이 우셨을 거예요. 어머님이 학교 가고 싶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예 청도로 이사를 해서 약재 행상을 시작했고 3년 만에 겨우 시장 구석에 작은 약재 가게를 열었습니다. 저도 늦게 학교에 들어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에게 유일한 기쁨은 절에 가는 일이었어요. 스님들에게 가장 좋은 약초와 더덕, 오가피를 모아 갖다 드리곤 했지요. 어머님 영향 때문인지 저도 한때 스님이 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멀리는 못 가고 대구에 있던 작은 절로 들어가 행자 생활하며 스님 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효도를 한다는 게 그만 큰 불효를 하고 말았습니다. 고집을 앞세워 어머니를 혼자 둔 채 절로 떠났는데 하루는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 죽을 때까지 같이 살다가 나 죽으면 다시 출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턱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머님 손에 이끌려 다시 나오게 되었지만 언제까지나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이라는 유효기간을 달아놓고 살았습니다. 정말 불효자였지요. 그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나는 눈둘 곳을 모른 채 창밖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의 출연으로 오랜만에 옛 어머니의 추억을 떠올리니 자신이 불효자였던 생각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내 마음에도 울컥하고 올라오는 뜨거운 기울이 느껴졌지만 나는 긴 침묵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가 침묵을 깨뜨려 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저와 함께 약초를 캐러 갔다가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였는데 손도 못 쓰고 그렇게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주 가슴이 아프다는 말은 하셨지만 제 학비 버느라 돈이 아까워 차마 병원을 못 가셨던 겁니다. 돈 아까워 병원도 못 가는 분을 내버려 둔 제 자신이 너무 미워 자책을 심하게 했습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했을 때 없고서라도 어머님을 읍내의원으로 모시지 못한 것이 뼈에 사무치게 후회됩니다. 그때는 지겹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가난에 맞서기보다는 어머니 돌아가시면 빨리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만 갖고 살았으니까요.
이런 불효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홀로 홀어머니 모시고 살다 어머님이 떠나자 피부치 하나 없는 혼자가 됐더군요. 마음속으로 이 지구상에 혈혈단신인 저 어른의 아픔을 나눠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히 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내 눈에서도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에 보이는 처마끝만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야 했다. 긴 침묵이 지나고 그가 다시 조용히 말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었다. 성공을 하고 나니 덜컥 겁이 난 게지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다시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더군요. 군대를 면제받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막상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가진 기술도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묵고 있던 청계천 시장 근처 여인숙 앞을 지나다가 전봇대에 붙어있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죠. 숙식 제공이라는 글만 보고 바로 거길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청계천 평화시장 근처의 셔츠 공장이었습니다. 재단사가 30명 정도 되는데 감독을 보조하고 심부름하는 그런 일로 시작했지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내 월급이 2, 3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말이 숙식 제공이지 잠은 재봉틀 치우고 거기다 돗자리 깔고 자고 먹는 건 역시 그때 한창 나오던 삼양라면과 김치가 전부였어요. 운이 좋은 날은 삼립 크림빵을 먹은 기억도 있고요. 겨울에는 난방도 없어 너무나 발이 시려 뜨거운 물을 넣은 물병을 끼고 잤습니다. 옛날이 그리워지면 지금도 그 물병을 쓰고 있답니다. 공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하고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어머님이 없는 돈에 나 고등학교를 보내며 하신 말씀이 있었지요. 네가 배우는 게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요.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돈이 조금 쌓여 나만의 셔츠를 만들자 해서 8년 만에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시장 맞은편에 자리를 잡아 재봉틀 5대로 자그마하게 시작했어요. 공장이 돌아가자마자 그때 마침 청계천의 흐름을 타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돈을 살 곳이 마땅치 않아 화장실 문을 걸고 들어앉아 돈을 세곤 했으니까요. 소화하지도 못하는 주문량에 쩔쩔매는데 우리 셔츠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더니 예상치도 않은 수출길까지 튀었습니다. 그 당시 5대로 시작했는데 재봉틀 수가 점점 늘어 걷잡을 수 없게 식구들도 늘어나 직원과 재단사, 시다 40명에 딸린 식구까지 모두 합하면 아마 200명쯤 됐을 겁니다. 재봉틀도 더 들여오고 직원도 더 늘려야 하는데 자꾸 고민이 됐습니다. 성공하니 덜컥 겁이 난 게지요. 돈 관리에 잠도 못 자며 뒤척이고 고민하고 돈 쓸 시간도 없는데 쏟아져 들어오는 돈 때문에 불안한 지옥의 세월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머님만 점점 더 그리웠고요. 3년 동안 확장을 미루고 있던 차에 과감히 정리하자고 결정을 내렸지요. 그때 사업을 포기하기로 한 결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전태일 사건이었습니다. 이 몸이 현장에는 없었지만 분신 소식을 듣고 나중에 달려갔지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아마 1970년 가을이었을 겁니다.
청계천 주변에서 노동자 착취는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공장이 잘 되었지만 어찌 보면 모두 나이 어린 여공들의 땀에 기대서 먹고 사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용어로 시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보통 15살 정도 되는 어린 나이의 소녀들이었는데 물량을 대기 위해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을 시켜야 했지요. 근처 다락방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여공들을 보면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막상 공장을 어디부터 정리를 해야 하는지 고민만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못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더니 돌아앉았다. 안경을 닦는 것을 보니 또 눈물을 흘렸나 보다. 머릿속엔 자꾸 청계천 일대가 떠오르며 그 주변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추석 때 어머님 산소에 가다가 우연히 이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출가를 하다가 돌아온 후 어머님과 함께 빌려 산 적이 있던 이 집이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묘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집을 사버렸지요. 그리고는 공장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높이 있을 땐 추락할지도 모르니 빨리 내려오는 것이 최상책이지요. 그가 긴 한숨을 내쉬다 한동안 방바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머님의 이야기에 이어진 그의 청계천 성공담도 자주 휴식하는 시간이 요했다. 큰 돈은 아무리 써도 줄지 않더군요. 돈이 생기니 주위엔 자연히 사람이 모이게 마련인가 봅니다. 그거야 동물도 먹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게 당연하니까요. 내 주위에 모이는 사람은 모두 돈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돈 가진 사람에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도 어머님 모시고 살 때나 필요했지 저에게는 크게 돈 쓸 일도 없어 큰 돈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요. 넘치는 것은 모자라느니만 못하다고.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가져본 사람만이 아는 경험입니다만 이 몸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세상 사람이 쫓아다니는 그것이 다 소용없고 부질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성공과 출세, 행복 모두 돈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에게 돈이 너무 많으면 동물처럼 됩니다.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큰 돈이 생기면 사람의 정신이 흐트러지거든요. 돈은 대단한 힘을 가졌지만 돈이 주는 편함에는 정신이 치러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할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이 생기면 불행도 같이 따라온다는 이치를 모릅니다. 돈이 주는 안락함에는 반드시 해악이 따릅니다. 너도 나도 돈 싫다는 사람 없고 우리 일상의 화제에서 가장 흔한 단어가 바로 돈일 것이다. 그가 돈에 대해 이처럼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돈 때문에 반 미쳐서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자신이 돈 때문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난 후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 돈을 포기했던 것이다. 큰 돈을 벌어받고 큰 돈을 만져받고 써받기에 체험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돈을 목적으로 성공을 향해 치닫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묻어나고 있었다. 바쁜 사람은 먼저 가시게나 이 몸은 천천히 가려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지로 취재를 다니다 보면
전기시설이 안 들어와 전기 없이 사는 곳은 보았어도 일부러 전기를 안 쓰겠다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가 전혀 없이 살던 때가 그리워 전기도 없이 그렇게 사는 데에는 분명 어머님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말은 무척 느리다. 한 단어 한 단어 끝에 쉼표를 찍고 쉬어간다. 그가 말을 할 때에는 입 밖으로 꺼내기 전 충분히 음미하여 나오니 의미 없는 말이 없다. 이럴 때 말을 아낀다고 해야 하나? 말의 함량이 적은 반면 말의 질이 좋다고 해야 하나? 말을 밖으로 내보내기 전 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재검사하는 습관으로 보였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의 느린 말투에는 가끔 이북 사투리도 섞여 있었다. 말처럼 그의 동작도 하나하나가 무척 느리고 작은 움직임도 무척 가뿐하다. 그 느림이 커져서 마음과 생각에도 전혀 반응이나 파동이 가지 않는 듯하다. 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하는 듯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되어 있는 듯하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에게 붙인 호가 무위도인이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창 밥을 먹고 있을 즈음 아침에 예상한 대로 천둥이 치더니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젠 내 계절이다 하고 가을을 뿌리째 몰아내고 자리를 차지하려는 동장군의 인기척이었다. 그가 갑자기 수저를 놓고 마루로 나갔다. 마루 쪽 장판 위로 물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그가 휴지통을 그 밑에 갖다 놓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줄기는 아랫목 위쪽 천장을 타고 방문 장판 위로 번졌다. 나도 일어나 마루에 보이는 세숫대야와 걸레를 들고 와 아랫목 쪽 물기를 닦고 그 물 떨어지는 곳에 대야를 정확히 받쳐 놓았다. 떨어지는 빗방울을 방 안에서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밥상 앞에 앉았다. 이 집을 수리해서 사실 수도 있을 텐데 손보기가 번거롭나 보지요. 1년 중에 여름에만 두세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젠 비만 오면 계절을 가리지 않는군요. 아무래도 지붕을 손보는 게 좋겠어요. 매일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요, 뭐. 그럼 내려앉은 부엌 쪽만이라도 고치면 사시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요? 재작년 장마가 길더니 그 후에 저렇게 땅으로 꺼져버렸는데 신발을 벗었다 신었다 하며 부엌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마루가 편해서 괜찮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풀어내는 행복의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자인 그가 이런 비가 새는 집에 산다면 과연 누가 믿겠는가? 부자가 이런 데 산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가요? 마음만 부자인걸요. 또 한 번 웃는 그에게 나는 나서서 설득을 하기로 작정했다. 성지원 보내는 돈도 좋지만 그 많은 돈 남주기 전에 집 수리에 조금만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허허허. 너털 웃음까지 보이는 그를 보다 나는 조금 답답한 마음까지 들었다. 게다가 나의 상상은 연탄 아궁이까지 번져갔다. 지붕이 샌다면 아궁이는 안전할까? 연탄불도 위험할지 모른다. 연탄가스에 중독될 수도 있다. 나의 표정을 살피던 그가 수저를 놓고 긴 설명을 시작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이 몸이 앞으로 살아야 얼마를 산다고. 그렇게 번거롭게 일 버리고 싶지 않을 따름이에요. 그 시간에
책 한 권이라도 더 보고 싶어요. 주로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지만 가끔 밤에 촛불을 켜고 책 보는 재미가 큰 즐거움입니다.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고 사색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남아있는 주어진 시간을 아끼는 거지요. 사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게 마음 편치 않아 청계천 건물 임대료에서 나오는 돈을 나는 한 푼도 나를 위해서 쓰지 말자고 마음 편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들어오는 그 돈이 성지원 주인을 만난 겁니다. 나는 이대로 족하고요.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정말 잘 살게 되었지만 물질이 풍요해질수록 마음은 더욱 허전해진다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수록 내면을 채우기보다는 밖으로 더 치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팎으로 자꾸 원하는 것만 많아지잖아요. 무엇을 원한다는 것은 곧 채워지지 않는 불만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바세계에 던져진 우리에게 자꾸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고 광고가 물결을 이루니 더 갖고 싶은 것만 늘어나는 게 아닐까요? 살아보니 그리 필요한 게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2평 정도의 잠자리에 하루 2끼로 된장만 먹으면 되니 뭐가 필요한 게 그리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는 긴 쉼표를 찍고 한 단어씩 또박또박하게 아주 길게 쉬어갔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고승도 아니었고 성직자도 아니었다. 황혼기에 접어든 평범한 초로의 노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그는 삶의 안락함보다는 충만함을 몸으로 만끽하는, 그래서 정신과 영혼이 함께 풍요로운 사람이었다. 우리의 생활은 편해졌다. 아무리 풍요롭다 하여도 물질이 주는 한계에 도달하면 정신이 배고픈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하여도 여전히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아서 탈이 나는 우리들이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기 전에, 아니 숨을 멈추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갖고 싶은 것이 없을 수 있을까? 그가 밥상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작은 책상 위에 있는 불상 앞으로가 향을 피웠다. 점심을 마친 그는 자주 침묵하고 밖을 내다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40년을 넘나드는 긴 추억을 떠올린 만큼 덩달아 일어난 자잘한 추억이 계속 그를 잡고 있었다. 고개도 돌리지 않고 여전히 밖을 내다보는 얼굴에는 섬세한 감정이 풍부하다. 조금은 슬퍼 보이기도 했다. 또 잦아드는 정막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내 목소리로 질문이라도 해야 했다. 그런데 왜 10년 만에 성지원 원장님을 뵙자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것도 말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익명의 후원자가 성지원 스님을 만나자고 한 데에는 무슨 연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서 또 한 번 쉬어갔다. 말을 하는데 필요한 단어들을 모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나는 조용히 대답을 기다렸다. 유언장을 작성해서 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일찌감치 준비를 해두려고요. 건물 하나 물려줄 자식도 없으니 필요한 곳에서 갖다 써야지요. 이곳에서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이 식당 부부 아닙니까? 두 사람에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식당에 안 나타나면, 다시 말해서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성지원 스님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점은 스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 몸을 벗으면 화장한 후 어머님 산소 주위에 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바쁘신 스님에게 염치 없이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말끝을 흐리다가 또 한 번 눈시울이 빨개지며 말끝을 흐린다. 기계도 60년 넘게 쓰면 기름칠을 아무리 잘해도 망가지는 게 당연하듯이 이 몸도 그렇습니다. 이젠 몸을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고이 죽으면 좋은데 내 몸이 남에게 폐를 끼치게 생겼네요. 싸늘한 시체는 남의 손을 필요로 하더군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압니까? 오는 것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혹시 그가 무슨 지병이라도 있나 해서 물으니 고개를 흔든다. 잔잔하고 해맑은 얼굴은 건강해 보였고 그는 두 손을 벌려 확인해 주었다. 만남을 정리하며 돌아오는 길에 다시 성지원으로 향했다. 정인 스님에게 보고를 해야 했다. 나는 매달 무의도인이 보내오는 돈의 액수가 궁금했다. 무의도인에게도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비가 새고 쓰러져가는 집수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계속 캐물었다. 쫓아다니며 묻는 나에게 정인 스님은 싱긋 웃더니 내 코를 꼬집으며 말했다. 내가 짠순이라 우리가 다 쓰고도 남지. 이 말로 나의 물음을 끊어버렸다. 정인 스님이 법당 안의 불상을 자꾸 올려다보더니 말을 이었다. 글쎄, 청도 터미널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지. 나는 무슨 기사 딸린 자동차에서 내릴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외 버스에서 내리는 거야. 처음에는 놀랐다가 속으로 감탄만 연발하다가 돌아왔지. 그 마음 큰 도사. 생긴 것도 꼭 저기 앉아 계신 부처님처럼 생겼지. 그치? 녹음기에 없는 그의 말이 나의 꿈속에서 들리는 듯도 했지만 녹음기로 다시 들으면서 당시에는 몰랐던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느리지만 잔잔하고 부드럽고 정겨운 말소리에 주어, 목적어, 명사에도 나, 내 것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았다. 굳이 나를 표현할 때에는 이 몸이 전부였다. 그만의 방식대로 자신을 낮추는 것에는 사실 진정으로 나라고 할 것도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1999년 긴 겨울을 보내고 2000년 1년 동안 그가 해주었던 말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사는 동안 2001년 초봄 성지원 스님을 통해서 도인의 부음 소식을 들었다. 무위도인 역시 자신의 어머님을 따라 나선 것이다. 그가 평소에 죽음을 대비한 이유는 도인의 어머님이 그렇게 가셨듯이 그의 심장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 수 있었다. 죽음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놓으셨던 분이었기에 성지원 스님은 그가 남긴 유언장에 적힌 대로 진행했다. 성지원에서 조용하게 검소한 다비를 했고 무위도인의 어머님 산소에 재를 부렸다. 조문객이라고는 성지원 아이들 무위도인의 재정을 보살펴 주었다는 대구 스님이 전부였다. 곁에서 지켜보던 나는 천상변 시인의 귀천이 계속 맴돌았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 시가 나의 심금을 울렸는지 합장하고 서 있던 나의 손등 위로 눈물이 흘렀다. 자신의 말대로 그는 후회 없이 잘 살고 이 외로운 지구별에서 소풍 잘 하고 가신 분이셨다. 희로애락이 모두 사라진 듯한 좋다 싫다를 모두 떠나 있는 마의 물 같고 잔잔한 파도 같은 그의 미소가 영정 속에 그대로 있었다. 조금 후엔 큰 소리를 내며 울음이 터져나왔다. 마음은 있어도 그의 하루 일과에 방해가 될까봐 다시 찾아가지 못한 것이 후회되어 더욱 슬펐다.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며 손수 밥 끓여 드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러나 그는 어쩌면 그런 생활 자체를 달게 즐기는 도인이었을 것이라고 위안을 삼았다. 무위라는 글자 그대로 뭔가를 한다는 것 없이 하는 마음 큰 도사였다. 지금은 분명 어머님 곁에 손잡고 계시면서 성지원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지장보살이 되어 있을 뿐이다. 무위도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 나에게 돈 욕심이 생길 때면 그가 해준 말들이 나의 귓절을 맴돌았다. 그에게선 배울 것이 너무도 많았다. 요즘의 성직자도 실천하기 어려운 무소유를 살아서 보여주었다. 없어서가 아닌 가진 상태에서 무소유를 실천한 그에 대해 한계가 있는 단어로는 더 이상 형용을 하기 어렵다. 자신에게 찾아온 성공으로 진정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성격상, 체질상 남에게 주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도인이었다. 한없이 주기만 하는, 남은 편하게 자신은 불편하게 이러한 신조로 사는 너무도 인간답지 않은 도인이었다. 철저히 자신의 몸과 마음이 비워진 상태였다. 나는 마음을 완전히 비운다는 그 의미를 그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내가 취재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러한 분을 만나는 행운이 따르기 때문이다. 무위도인의 이야기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운 한편의 드라마이기도 했다. 무위도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점에서 숨어 사는 분이셨다. 굳이 몸을 숨기려 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이 어지러워 조금 떨어져 사는 분이었다. 그러나 그 숨은 마음이 보석이었다. 내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이 천사였다. 그러한 점에서 나는 무위도인을 도인 가운데 도인이라고 하고 싶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죽어서라도 그의 영혼 곁에 갈 수만 있다면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그에게 말동무라도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평소 가진 자에 대한 불만이 많은 내게 우리 사는 세상에 그의 삶의 철학이 알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다가왔다. 무위도인으로 인해 이 혼탁한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질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 사는 맛이 날 거라고 확신한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비 새는 집이 떠올랐다. 그러면 거기에 파도같이 잔잔하고 아련한 마애불 같은 미소도 같이 있었다. 그가 또 한없이 그립다. Sleeves wet from washing one small cup.
steam fades like names I never spoke. River under lanterns, carrying the day away. Moon on the quiet river doesn't ask me how I've been, just leans down on my reflection. If this is all my heart can give, let it drift. Let it drift into the dark between the reeds, soft and unseen. Old road still knows my careful steps. Pine trees collect the sighs I left. I learned to bow to parting as if it were a friend. Wanted to cry, but the night was so gentle, tucked my tears back into my chest. If loneliness is a season, let it pass through me like wind.